지난해 우리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희망을 지켜냈습니다. 2021년 우리는 우보 천리, 소그름으로 천리를 가듯 끈질기고 꾸준하게 그리하여 끝끝내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것입니다.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함께 갑시다. 네, 오늘 인터뷰 36.5에서는 대통령의 복심으로 여겨지고 또 불리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총선으로 해서 이제 국회 입성하신 이후에 인터뷰하고 꽤 오랜만에 다시 뵙습니다. 네, 그간에 그렇습니다. 많이 바쁘셨죠? 네, 네, 바쁘셨네요. 그 초선 의원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될 일도 많고 또 잘 모르니까 많이 배웠습니다. 네, 겸손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국정기획 상황실장 하면서 뭐 의회 상황은 뭐 꿰고 있으셨을 텐데 많이 배우셨다는 말씀을 들으니까 역시 네. 배우는 자세 좋고요. 오늘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신년 인사회가 열렸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지금 청와대 지금 현재 잘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국정 지도로만 보면 네. 국민들의 삶의 무게를 덜어주거나 또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러다 네. 보니까 지지율이 조금씩 하락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새롭게 임명된 3기 비서실이 잘 헤쳐나갈 걸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럼 제 3기 비서실 그러면 얼마 전에 있어 노영민 비서실장 대 유영민 네네. 비서실장 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사가 있었는데 네. 마지막에 사실상 이번에 비서실장은 마지막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비서실장일 수 있다는 얘기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서실장은 역할은 뭐라고 보십니까? 마지막 비서실장은요? 그 1기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었습니다. 그때는 개혁의 과제를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즉 개혁을 시동거는 안개였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2기 비서실장이 노영민 실장이었는데 그때는 개혁의 과제들을 추진했던 거죠. 공수처라든지 네. 권력기관 개혁이라든지 3기 유영민 비서실장의 체제는 제도화된 개혁, 즉 공수처와 같이 제도화된 개혁을 제대로 실행해내는 게 주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예. 개혁적 측면에서 보면요. 그리고 물론 무엇보다도 지금 당면에서는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제대로 극복해내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 예. 이게 비서실의 가장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들으면 이제 되게 좋은 말씀이신데요. 네. 그래도 이제 유영민 비서실장은 꼭 이것만은 꼭 실천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좀 주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을까요? 대통령을 직은에서 보좌하셨던 분으로서요. 뭐니 해도 코로나19 국난 극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대통령한테 바깥에 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유영민 비서실장이요. 내정됐을 때 바깥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대로 다 대통령한테 잘 전달해 드리겠다. 네. 여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랬었잖아요. 많은 언론에서 의외의 인사다, 예. 허를 찔렸다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인사에 대해서 되게 박하했던 보수 언론조차도 이번 인사에 대해서는 나름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걸로 보였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앞서 진행자께서 말씀하셨던 바깥에 있는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가감없이 전달해내는 걸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영민 실장이 장관으로서나 또는 현업 실무 부분에 있었을 때 그런 능력들에 대한 평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국정 그 수행 평가 지수는 좀 낮잖아요. 네. 지난번에도 제가 지난번 인터뷰 때도 질문 드렸었는데요. 만약에 그 우리 윤 의원님이 국정기획 상황실장으로 계속 있다면 청와대에서 어떤 역할을 주문했을 것 같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가정을 전체로 나와 있는 상태에서 말씀드리는 거는 조금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지금 현직에 계신 분들이 잘하고 있다, 잘 해낼 거다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다만 국정수행 지지율을 너무 가볍게 보지도 말고 그리고 또 너무 얽매이지도 말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왕도는 없는 법이거든요. 기본에 따라서 지금 당면에서 가장 중요한 방역과 민생, 경제, 저는 박민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예. 박민경을 뚜벅뚜벅 해나가는 박민경이면
박이 아니고 방역의 방이죠. 그렇죠. 박민경. 예, 네. 박민경을 해 나가는 게 우선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좀 아쉬운 부분은 문재인 정부 3년 6개월 동안 나름의 성과들이 전 꽤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코로나 대응과 관련해서도 OECD 국가 37개 중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숫자가 두 번째로 적고요. 네. 경제 성장률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권력기관 개혁, 공수처 설치 등 많은 개혁적 성과가 있었는데 이것들이 제대로 조명받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본질적이 아닌 이슈로 인해서 좀 덮여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연못 안에 좋은 고기들, 귀한 고기들이 많이 있는데 흙탕물이 지금 끼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원칙에 따라 근본에 따라 한 발 한 발 뚜벅뚜벅 나가면 시간이 지나면 국정 수행 과제를 추진해 나간다면 이 연못이 맑아지면서 국민들께서 문재인 정부의 성과를 알아보실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국정 어젠다가 이제 귀한 물고기를 따진다면 거기에 이제 흙탕물을 튀기는 요인들은 좀 뭐로 진단하시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지난 연말에 좀 있어왔던 사건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뭐 특정한 하나의 일이라고 하기는 그 과정들 지난 연말에 있었던 일련의 과정들이 좀 그렇게 봐진다라고 그 생각합니다. 연말에서 일련의 과정이라는 건 이른바 추윤 정국 이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뭐 추윤 갈등으로만 특정되는 건 정치 아니고요. 이슈도 말씀하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년 인사에서 보면 국민의힘 김종인 위원장과 영상회동을 대통령께서 하셨는데 그 국민의힘에서는 국민 통합에 기여하는 쪽으로 이 특히 사면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통합에 기여할 수 있는 쪽 결론이 날 수 있도록 잘 부탁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통합, 사면 어떻게 닮은 게 많이 닮았습니까? 영 다릅니까? 좀 우선 그 전에 말씀드리면요. 대통령의 신년 일정은 크게 신년 인사회 그리고 신년사 발표 그리고 신년 기자회견 세 가지로 나뉘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신년 인사회는 말 그대로 덕담을 나누고 함께 응원해주는 조금은 가벼운 자리고요. 그리고 신년사를 통해서 올 1년의 대통령의 비전과 계획을 발표하는 게 신년사고 마지막으로 언론을 통해서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걸 물어보는 게 신년 기자회견. 네. 오늘 있었던 그 신년 인사회 자리는 말 그대로 덕담과 응원인데 제가 볼 땐 김종인 위원장이 좀 과하지 않았나 좀 적절치 않은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보여지고요. 물론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과 사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면 이야기가 나왔을 때 국민의힘 다수는 전직 대통령 두 분이 무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과연 무죄인지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김종인 위원장의 대국민 사과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는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를 한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결국은 이제 그 사면에 대해서 이낙연 대표가 얘기를 했을 때 진정성을 갖고 대하라고 그랬는데 도리어 윤건영 우리 의원이 보실 때는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네요. 네, 이중적인 모습이고요. 저는 한편으로는 좀 비겁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사면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진정으로 그걸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사면에 앞서 국민 통합을 위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런 것도 없이 무죄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압박하고 그리고 여당 대표의 정치적 소신을 정략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 이건 대통령을 모시는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비겁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이낙연 대표가 최근에 언론 인터뷰에서 사면론을 먼저 얘기한 다음에 본인이 총리 때부터 대통령의 생각을 집착해온 편이다. 윤현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이낙연 대표가 말을 이렇게 지어낸 겁니까? 아니면 대통령을 만났더니 이런 식의 사면에 대해서 교감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정치 지도자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고 그 평가를 받는 건 저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이낙연 대표의 발언이 있은 이후에 당 지도부 회의를 통해서 당의 원칙을 밝혔습니다. 사면에 대해서는 국민적 동의가 필요한 부분과 그리고 진솔한 사과와 반성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국민적 동의와 진솔한 사과와 반성은 저는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이 동의하려면 진솔한 사과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발빠르게 저는 대응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이낙연 대표 이 사면론을 연초에 말할 때는 사실상 청와대랑 교감은 없었다고 보시나요? 이낙연 대표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청와대는 교감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가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저 질문 드릴게요. 이제 이번에 결국 이제 3기 청와대 비서실 이제 개편이 되고 출범이 됐으면 이제 개혁의 제도화라고 그랬잖아요.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지금 현재 곧 인사청문회 열릴 것 같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네. 후보자고요, 박범계 장관 후보자 네. 두 인물. 앞으로 윤석열 총장이나 어차피 검찰 개혁에서 주요 기구의 수장들이니까 네. 어떻게 호흡이 잘 맞아서 이른바 지난 연말에 있어서 관통했었던 그런 어떤 마찰, 뭐 갈등 이런 구도일까요? 아니면 세 명의 어떤 그 라인업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우선 김진욱 후보자의 경우에는 여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대한변협에서 추천한 분으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박범계 의원 같은 경우 지금 후보자죠. 과거 노무현 정부 때 법무비서관을 하면서 사법개혁의 주무를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네. 저는 두 분 다 훌륭한 분이다. 그리고 잘 해낼 것으로 보아집니다. 다만 좀 한 가지 아쉬운 건 국민의힘에서 아직 공수처가 출범도 하지 않았는데 정권의 호위무사가 될 것이다라는 비난을 하고 있고 좀 프레임을 씌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김영란법이 통과될 때를 생각해 보면요,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사회적으로 엄청난 역풍이 불 거다 그런 우려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상 대한민국은 더 깨끗해지고 더 맑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공수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고위공직자들, 즉 높은 사람들, 권력자들을 잡는 게 공수처입니다. 대한민국이 저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응원과 지지를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하나 이제 추가로 질문드리면, 그래서 김진욱 만약에 이제 인사청문회를 통과했을 때 법무부 장관과 공수처장,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그 관계는 지난번에 우리 국민들이 좀 많이 좀 지켜봤었던 이른바 추현 정국이 어떤 재현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건 이제 전혀 없을 것인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법과 원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장이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과 관계가 좋아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공수처장은 말 그대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과 같은 권력을 쥔 분들, 고위 공직자들이 비리를 저지른지 않는지를 제대로 감시하는 부분입니다. 예. 감시를 잘하는데 무슨 관계가 좋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법과 원칙, 기준이 정한 바에 따라서 가면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반부패 기구의 수장으로서 네. 독립적으로 가라, 네, 이 말씀이네요. 네. 박범계 장관이랑도 뭐 이렇게 관계 신경 쓰지 마라, 윤 총장의 관계 신경 쓸 필요 없다. 맞습니다. 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법과 원칙에 정하는 기준대로 하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범계 장관 후보자와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두고 한번 그 관계성에 대해 한번 질문 드려봤더니 원칙이 중요하다,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한번 그 우리 그 윤건영 의원께서는요, 지금 문재인 정부 2018년인가요? 그 네. 뭐 세 차례 남북 정상간의 만남도 다 실무적으로 조율하시고 북한 전문가이시잖아요. 네, 근데 어제와 오늘 그 북한에서는 지금 화요일부터 열리긴 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하루 늦게 이제 소식이 전해 오잖아요. 그 제8차 당대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지금 그 행사를 주의 깊게 볼 것 같고 우리 청와대도 주의 깊게 볼 것 같습니다. 네, 그 메시지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혹시 올해 2021년에 네. 남북 정상 간의 어떤 만남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국면 돌파라든지 어떤 내용 좀 기대할 수 없을까요? 저는 한반도 비핵화를 자동차에 비교를 합니다. 자동차의 앞바퀴가 북미 관계입니다. 한반도 비핵화를 잘 끌어가려면 뒷바퀴가 남북 관계입니다. 예. 지금은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즉 앞바퀴가 움직이기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은 이 상황을 되게 주도면밀하게 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조심스럽게 메시지를 낼 거라고 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있었던 이런 8차 당대회에서의 메시지가 아직도 분명한 메시지가 안 나오고요. 곧 뭐 하루 이틀 있으면 또 나오겠지만요. 네. 그래서 북한과 미국은 서로 이 상황들을 정중동의 태도로 좀 지켜보고 있다라는 상황이 들고요. 예. 올해 한반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한반도 평화의 시기가 5년 앞으로 갈 것이냐 뒤로 갈 것이냐가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제는요, 김정은 위원장이 엄청나게 경제 실패했다 자인했고 2일차에는 국가 방위력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대난 우리에 대한 메시지는 없었습니다. 네. 그 메시지에 따라서는 올해 남북 정상 간의 만남 다시 가동할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당위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동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당연히 당연히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에 약속했던 답방 부분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반도의 평화 경제를 통해서 업그레이드된 그런 경제 활력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뭐 귀한 인터뷰 감사드리고 최근에 신문 뭐 보니까 그 매번 연말에 시작한 지하철 출퇴근 인사 계속 하고 계시다는데요. 네, 네. 우리 국민들, 유권자들 여론 잘 들으셔서요. 네. 당의 지도부에 잘 전달해 주시고 좋은 정책으로 보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뉴스온 인터뷰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